네, 박시영의 눈 2부입니다. 자, 오늘 또 한 분의 예비 후보를 모셨어요. 네. 예, 누굽니까? 네, 그 의정부 을 지역이죠. 의정부가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문희상 아들 네. 문석균 씨가 거론이 됐던 지역은 의정부 갑이고요. 갑이고요. 의정부 을은 네. 홍문종. 아, 홍문종 의원이 예. 있었던 지금도 현역 의원입니다. 신박신당. 예, 아, 그 그래요? 홍문종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서 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뛰고 있는 네. 문은숙 후보를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홍문종 그 형님이 장기 집권하지 않았어요? 몇 네. 번이나 했더라? 몇 번 두 했죠? 번 이제 8년. 8년 했나요? 아, 홍문정이 그 전에도 했어요. 그 전에도. 홍문종 그 형이 민주당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닌가? 난 못 들어봤는데. 그거는 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전 못 들어. 원래 홍문정이 그쪽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 자, 문은수 후보한테 물어볼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네. 일단 처음 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가장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낙연 총리를 보좌해서 시민사회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소비자 운동가로 시작을 했고요. 시민운동가죠. NGO? 예, NGO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소비자 운동을 16년 아, 16년? 정도 해왔죠. 그리고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가장 주력했던 것이 그 소비자들의 생명과 네. 안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주로 해와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 후반에 계속해서 뭐 쓰레기만두 파동에서부터 뭐 김치의 뭐 기생충 알 사건에서부터 뭐 중국에서 멜라닌 사고에서부터 그런 게 쭉 있으면서 국가 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생겨서 몇 년도에 생겼나요? 그 기관이 2009년에 네. 생겼죠. 그래서 그 기관 만들어지는 것을 주도하다가 초대원장으로 그러면 그때가 이쪽으로 MB 정부 했었습니다. 때 아닙니까? 예,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 시민사회 출신을 발탁한 배경이 있나요? 첫째는 뭐 그 식품안전에 있어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창을 제가 했었고, 아, 그 그래서 전에? 준비 작업을 좀 네. 했었고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있을 시절 때부터 때죠. 꾸준히 예. 이야기가 됐었던 사안인가요? 됐던 사안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우병 사태라든가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하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는데, 뭐 첫째는 그런 이유였었고요. 준비를 해왔었고, 두 번째는 뭐 의사가 뭐 진영이 다르다고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그 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고 국회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사실은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 계시는 뭐 전해숙 의원이라든가 전현희 의원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된 두 거예요? 번의 거절 끝에 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제가 맞았습니다. 우리 문종희 형이 한번 민주당에 갔었어요.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 언제냐면은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고 네. 새정치국민회의가 여당이 됐잖아요. 아, 그때 전에는 이제 한나라당이었다가 그러니까 97년에 정권을 잡은 때 예.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그 새정치국민회의로 갔다가 그 2000년 총선 때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문희상 의원이 공천받고 본인은 낙천되니까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 일이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근데 민주당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아, 있었죠. 그 전에. 새정치국민회의. 예. 아유, 정말 디테일에 강한. 물 좀 주세요. 예. 네. 제가 그래서 별명이 용태일입니다. 아, 그래? 용태일. 예. 역시. 디테일에서. 예. 좋습니다. 역시. 아이고,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다. 얼마나 꼼꼼한 양반인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추미애 보좌관 모셔갖고 임혜자 네. 이낙연이 까칠하냐 추미애가 까칠하냐. 둘 다 모신 분이었어요. 이낙연은 추미애의 남자 버전이다. 뭐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어떻습니까? 까칠한가요? 엄격하시죠. 아니 근데 얼마나 굉장히 대단하시냐면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맞죠? 근데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계셨어요 총리실에는? 1년 반 1년 반. 네.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가습기 그 살균제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특위 뭐 이런 거 하셨을 때도 참여하셨나요? 했었죠. 그 당시에 그때는 신분이 어떤 전문위원- 신분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름 바뀐 서울연구원에서 그 서울시의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 먹거리 보장도시 정책을 만들 때였었고요. 또 워낙 국제적으로 그 국제표준화기구의 소비자 안전 의장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본인이 사고가 의장할 때였어요? 예. 어. 근데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쇼크를 준 사건이었어요. 화학물질 제품 하나로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1,549명이에요. 그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저도 그걸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좀 역할을 했었어야 했고 그래서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력을 이렇게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자문관, 네. 국제식량농업기구 전문위원 이렇게 네.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했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신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일부 활동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었던 게 계기가 돼서 가는 분들이 많고 시민사회 출신으로 전문가가 돼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해야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경로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 개선해야 되는 건데 경로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어서 정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려워서 아마 젊은 세대들은 국제기구에 많이 도전을 하고 싶을 텐데 그것도 저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소비자기구라는 국제기구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가는 사례고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게 가장 저한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제 실향민 가족 부친이 함흥에서 내려오셨고 이제 모친은 이제 전라도 정읍에서 정읍이에요? 이제, 예, 두 분이 우리 이제 고향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남북 예, 여남이네요. 예, 맞습니다. 남북여가 그리고 아니라. 이제 그 곧바로 군인으로 군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고향이 다 다르고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고 홍천. 예, 동생들은 뭐 전주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살아본 것도 뭐 경기도 뭐 인천, 부천, 고양시 뭐 전주 다 알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살아봤죠. 대학 때는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대학교 때는 그 4학년 때는 이제 부총학생장을 해서 이제 학생운동을 학생운동 하셨어요? 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고 뭐 그때 학생운동 굉장히 격렬할 때 아닙니까? 격렬했죠. 잡혀가고 그렇죠. 그랬습니까? 그 뭐 여학생도 안 봐줄 때였잖아요. 네. 예, 예. 그럴 때여서 이제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탈춤반을 들어가서 탈반.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학회 연합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회 연합회장 하면서 제가 서울여자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이제 주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부총학생이 돼서 학생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특이한 게 제가 조금 특이하다고 본 게 그 이 학사는 사회복지학을 했고요. 석사는 한국 사상사를 했고 박사는 소비자 경제.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과학기술정책으로 행정학 박사도 받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공이 계속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 마음과 관심을 따라서 저는 공부를 했고 뭐 학자가 되고자 하는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사업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저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에 이제 가난, 뭐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워낙 하고 싶었던 거였었고
이제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도대체 이 소비 윤리나 이런 게 다 외국 철학만, 서양 철학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국 사상 속에서 소비 윤리, 지속 가능한 소비에 분명히 정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율곡의 소비 윤리를 좀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 한국 NGO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석사를 받으시네. 예. 그러니까 공부를 좀 뒤늦게 했죠. 그리고는 이제 10년 소비자 운동을 하다가 보따리를 싸고 느즈마키 미국에 가서 네. 소비자 쪽 분야의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소비자 경제. 예. 과학기술정책학과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도전이 AI에서부터 인공지능에서부터 뭐 GMO 같은 BT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과학기술의 도전이기도 하고 혜택이기도 한데 그 불확실성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가 발표해도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위에 소통 정책을 좀 만들고 싶어서 과학기술정책학과를 그러면 지금 아까 NGO도 하시고 네. 정부 사이즈에서 일도 좀 해본 거잖아요. 공공기관 장으로 아까 있던 5년 뭐 식품안전 정보원장으로 식품안전 정보원장.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낙연 총리의 예, 시민사회 비서관. 비서관인가? 네. 총리실에? 네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NGO도 있고 정부 사이즈에서도 일을 해보신 거예요? 해봤던 경험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볼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제 인생의 가장 큰 역동적인 시기에 했던 이제 소비자 운동. 이 소비자 운동이 중요한 게 내가 노력하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과가 생겨요. 대단히 제가- 공익적인. 예,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이 유엔에서 선진국에서는 다 금지시킨 화학물질을 우리나라에서 농약이나 화장품이나 약품에 넣어서 파는 거를 적발하는 것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화학물질 가지고 모든 제품을 다 뒤져서 그래서 그 유해 농약이나 약품을 한 37가지 정도 성분을 금지시키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모르죠. 있었는지도 그런 물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안 하면 계속 먹게 되고 막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게 이제 제 기억에 가장 남고 그래서 역시 공익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었던 경험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기업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막 뭐 협박도 당하고 막 이럽니까? 저는 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이 있는지를 소비자 운동할 때 다 알았고요. 그리고 뭐 전화로 뭐 평생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뭐 악담 전화로 계속 예, 협박하고 하고 사무실도 막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이렇게 메고 찾아와서 뭐 퇴근을 못해서 그때 소비자 단체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와서 보호해서 퇴근하기도 하고. 아이고. 뭐 지금은 어때요? 소비자 운동이?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적해야 되는 소비자가 이제 겪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커졌어요. 예전에는 부정 불량식품도 뭐 이렇게 웬만한 거면 다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DNA 검사해봐야지 소비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적과의 금융 뭐 문제라든가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뭐 AI 때의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고도화되고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90년대,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소비자 운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회원 수라든가 아니면 상근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체 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는 소비자들이 놀래야 되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 소비자 운동 시작했을 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 사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고춧가루에도 톱밥을 섞어서 팔던 때였고 그 방부제를 무좀약을 식품 방부제로 쓸 때였었어요. 그게 80년대, 90년대 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알려지면 이제 소비자들이 회원도 들고 뭐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극복해야 되는 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율은 예전보다 좀 달라졌고 1인 소비자 운동들이 많이 늘었죠. 온라인상으로 또는 카페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같이 겪는 엄마들이 모여서
위의 분유에 대해서 저항한다든가,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가고 매우 기술적인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총리실에서 그렇게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일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어떤 발탁된 배경이 있나요? 누가 뭐 추천했나요? 뭐 추천은 여러 곳에서 했다고 저는 들었고, 시민사회 쪽에서? 예, 시민사회와 이제 제가 이제 국제 시민사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마지막 선택은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가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뭐 신종 코로나나 모든 겪는 문제가 이웃에서 옆집에서 겪었던 것처럼 전 세계로 순식간에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소비자 문제, 시민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렇게 판단하고 뽑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칭찬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1년 반 동안 일하시면서? 그런데 네. 그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칭찬인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낙연 총리님의 스타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안 하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번에 나올 때 같이 나오신 건가요? 같이 나왔죠. 같이 나와서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차를 함께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 선배로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했던 일을 구구절절 설명할 일을 만들지 말고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예, 그래서 총리께서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행보를 했던 것이 다 보면 왜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다 납득할 수 있게 사는 것이 좋다고 또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면도 있으세요. 뭘 배웠어요, 거기서? 이낙연 총리한테? 뭐 총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원칙, 저도 뭐 군인 아버지에서 배운 원칙, 그리고 역시 격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격, 품격. 예, 정치인은 정치인의 격이 있고, 운동가는 운동가의 격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게 책임이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업의 책임, 뭐 시민의 책임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제가 설명하는 뭐 문장을 단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굉장한 재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가장 분투했던 것이 그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의 46배라고 하는 국립 그 도시공원을 네. 도시계획에서 풀어주는, 해제하는 네.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막느라고 정말 분투를 시민사회하고 했는데, 마지막 장관을 앉혀놓은 국정현안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던가요? 시민에게서 공원을 뺏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숲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사안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역대 이런 소비자 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야당도 없었나요? 한국당 쪽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한국당에서 민주당도 안 하는데 한국당에서 아, 혹시 모르잖아. 싶은 한국당이 생각이 또 할 수도 있지. 네. 문은수 후보님 그 제가 좀 검색해봤는데 그 아니 의정부 출신 아니다 뭐 그런 이유로 지역에서 막 아니 어떻게 딴 지역에 네. 있는 사람이 와서 출마할 수 있느냐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 워낙 뭐 사실 고향이 워낙 없고 연고나 대한민국 전체가 고향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죠. 군인 가족이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구촌도 지금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본 그런 중에도 제가 한 20-30번 이사를 다녔는데 그런 중에도 깊은 인상을 가진 인연이 있었던 게 의정부일이었어요. 의정부 예. 어떤 인연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의정부 지역이 뭐 소득도 물론 낮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인데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는 그쵸. 많이 취약해요. 많이 취약하죠. 이게 제약 요건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군사적으로도 뭐 그렇지. 개발이 안 되고 뭐 이런 아니 게 거기 많죠. 끝이니까. 끝이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그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는 몽실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야심차게 마련한 학교인데요.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서 길잡이 교사를 하면서 청소년들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몇 년 전에? 2015년이죠. 15년에? 예. 그래서 그러면서 특강 요청도 와서 가서 시민들도 만나고 시민사회도 만나고 하면서 여기서 그런 인연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었고 또 이제 제가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식량농업기구나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것이 도시 하나를 건강도시, 안전도시로 설계하는, 기획하는 일을 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25만의 이런 도시면, 그리고 지금 가장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면, 이런 시도를 시민사회하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사회 출신이 선거를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연고가 약한 지역에 뛰어들기가 쉽진 않잖아요. 아,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힘든데 네. 연고가 크게 없는 대한민국이 전체 연고라고 하지만 제가 저기 해봐서 알잖아요. 연고가 참 총선은 사실 그 지역에 안 살아도 네. 울릉도에 살아도 의정부에 출마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네. 뭐 아무 법적으로는 상관없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정서법. 정서상으로 네. 지역 네. 출신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근데 이제 있다고요. 네. 지역이 새롭게 팽창하거나 성장하는 도시는 네. 또 신도시. 예를 들어 그런 도시는 이주민이 많으니까. 굉장히 그 새로운 네.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이 지역을 키울 만한 사람 이런 적임자를 또 찾기도 해요. 네. 지역 사람들도 중시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정치에 근데 왜 뛰어들려고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끝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봐도 이 엄청난 어떤 사고보다도 큰 사망자 시민사회 단체가 집계하는 게 1,500명이 넘었는데 네. 지금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책임을 피해자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어떤 병이냐를 따져서 피해를 보상하냐 마느냐는 다툼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 특별법 만드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의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저는 소비자 권익을 책임지고 대변하고 소비자 눈으로 정치를 봐서 법과 제도에 시장의 주인이 소비자라는 소비자 주권 정신을 넣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시민사회도 이 사회는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 주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거나 뭐 시민사회를 얘기하면 사회주의라고 공격을 하거나 다른 이념적인 공격을 받는데 그러려면 저는 세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소비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입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러면 지금의 기성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이 사회의 문제점이 공공성의 상실이거든요. 모든 게 시장의 거래로 다 돈으로 다 매겨지는 사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 정치의 철학이 저는 국민이 정말 원하는 걸 하는 것, 또 하나는 소수자를 보호하라는 건데 소수자가 양적 개념인 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이 집중된 곳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지금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산하라고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된 권력을 쫓아가는 것. 그게 저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약간 철학적 얘기를 해서 네.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역 주민에게 확 와닿는 공약을 내세워야 네. 사실은 아주 상징적이고 간명한 그 철학을 다 그 하나의 어떤 응축시키는 건데 우리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약이 있으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의정부 을 지역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제 의정부 을 지역 특성이 네. 갑과 을로 나눠있는데 갑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춰가고 있어요. 장암동, 장암동 그리고 장암동. 밀락 신도시 네. 신도시가 예. 들어선 거예요. 예. 새롭게.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의정 중랑천을 끼고 완전히 동쪽인데 네.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다른 세상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아파트가 70%가 넘고 평균 연령도 이제 40세, 41세로 집계가 그러니까 되고 있어요. 구도심이 중심이었다가 신도시가 하나 신도시로 생긴 가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구도심과 문화가. 신도시가 같이 병존하는 그런 예, 지역이. 예. 그러면 그런 지역의 특성이 어떤 요구가 큰가요? 지역 주민들은? 우선은 신도시가 됐는데 신도시가 갖춰야 되는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개발을 생각하는 정치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곳곳에 갖춰졌지만 그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을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특징이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경기 북부로 올라가야 되는. 네. 그런데 각각에 나갈 수 있는 그 교통 체계가 일종의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걸 뚫어달라는 것이 오랜 이제 염원. 수건이구나. 예. 수건 사업이구나. 그래야 여기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떠나고 싶은.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 보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너무 머니까. 서울에서 들어가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 지역. 그게 원래 의정부 쪽에 옛날에 GTX 뭐 한쪽에 축이 그리 들었었지 근데 않나요? 아직은 그 원래 얘기는 있죠. 의정부 얘기는 쪽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도 지금 8호선 연장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고, 거기 그 의정부, 경기 북도의 중요한 의정부를 정말 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해 내려면 교통 체계를 해결해 줘서 일자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네.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수건입니다. 아, 근데 늦게 뛰어들면 이렇게 네. 안에서 이제 먼저 자리를 잡은 이제 후보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이제 텃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서도 오래 활동했던 그 분들. 텃세 중에 하나가 아니 그 지역 출신도 아닌데 왜 여기 내려오느냐 낙하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늘 따르잖아요. 네. 뒤늦게 뛰어들다 보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어쨌든 그 굉장히 중도 보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분투를 해온 선배 정치인들이니까 일단은 저는 좋은 뭐 공약이나 이런 것은 이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경쟁하는 때니까 제가 어떤 전문가로 여기서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 거를 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아 시민들을 시민도 거기 이제 그렇고 자료 기존 찾아보니까 정치인들도. 김민철 후보하고 네. 그다음에 임근재 후보 당에서는 이제 세 분이 네, 네. 지금 그 문은수 후보까지 세 분이 경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민철 후보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그 경쟁자잖아요. 예, 지역에서 정치를 열심히 해온 분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 김민철 후보님만이 아니라 기존에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공약이라든가 그동안 해온 사업을 보면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으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소통하면서 여기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라든가 또는 평화의 도시라든가 또는 경기 북부의 정말로 행정의 격을 갖춘 행정도시로 가는 그런 계획들이 아주 그 융합된 계획 체계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정책들 또 도시를 설계해 본 경험자로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예, 예.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낙연 마케팅 이른바 아무튼 이제 이낙연 비서관으로 있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낙연 마케팅을 너무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차기 대선 주자를 띄우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어떤 비판하는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얼마나 그 서로 잘 소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진두지휘 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서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명실공히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나 또 국민들께 가장 맨 일선에서 가장 체감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싸워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 일선에서 일했다는 것이 제 자부심이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 저는 국민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마음에서 저는 제가 저의 경력을 소개하는 거라 뭐 찬스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은숙이 되면 네.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 뭐가 좋아질까요? 만약에 문은숙 후보가 본선에 당선이 되시면 시민들한테 어떤 면이 좋아질까요? 지금 현재 의정부 시민이 겪고 있는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경기도 안에서도 자살률 제일 높고 아이고. 비만율 제일 높고 독거노인 비율 제일 높고 교통사고 발생률 제일 높은 도시 그래요?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평균보다 높아요. 이제 그런 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설계해서 벗어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로 설계하는 거를 저는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싶고요. 또 지금 의정부 내에는 군기지들이 있어서 그렇죠. 빈터나 이렇게 여러 공간들이 방치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작정 또 어떤 시설물을 그냥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면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참여하는 의정부 의뢰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의정부를 내가 변화시킨다. 자, 라는 알겠습니다. 체감도 끝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 슬로건이 세 사람인데요. 있는 그곳에 오래 살아서 익숙한 사람이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이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정말 행정도시로 발돋움해야 되고 질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북부청 뭐 이런 게 있죠? 예, 경기 북부 그쵸. 도청이 들어섰지만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빈 요소들이 많아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해내야 될 일들을 정말 세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세 사람이 하겠다라는 것이고 30년 정책 전문가를 한번 써서 이낙연의 비서관이 아니라 의정부 의뢰 비서관이 되겠다라는 걸로 힘있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지금은 이낙연 총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속 보이시는데. 이낙연 마케팅이 할 수 없어요. 이낙연 마케팅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하신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은숙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 을 지역구 네. 예비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